오늘시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 배우는 실전 투자의 매직.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 우리 증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장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 돌아왔습니다. 코스피는 277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나 장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로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사흘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간밤 6% 넘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50달러까지 보는 등 낙관론이 현재는 시장에서 우세합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해상 운임 상승에 공급망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홍해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상선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미국의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난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에서 해운, 물류 조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반응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유가인데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계절적 수요에까지 더불어서 이제 공급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며 다시 한번 연고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와 한국석유 등의 종목들이 오늘장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이 올해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SUV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경우에는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 기대감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선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4가지 주요 이슈들, 테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 이벤트들 어떻게 쳐나가면 좋을지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늘도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장 막판에 코스닥이 오랜만에 좀 탄력을 높여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양시장 빨간불은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나요? 조금 아쉽죠. 그렇죠. 뭐 막판에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네. 그렇지 못했으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11조 원대의 거래 대금을 보여주었는데 네.
코스닥 시장은 겨우 7조 원을 넘겼단 아. 말이죠. 그러니까 10조 원은 옛날이어가 됐고 네. 뭐 8조 원 넘기기도 힘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뭔가의 어떤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그런 어떤 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현재 나홀로 시장에서 소외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를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1인데요. 이자 보상 배율 1, 약간은 낯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자 보상 배율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 지금 약한 모습, 코스피와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을 또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6월의 마지막 주간이 한 달도 마무리하지만 분기, 반기를 다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기도 하지만은 재무 비율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우리가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네. 또는 뭐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것을 수치로 나타냈는데 1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1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2, 3, 4, 5가 될 수도 있고 1이 없으면 0으로 내려가거나 마이너스로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또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FN 가이드에서 나타나는 공시한 1분기 기업들의 실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더니 코스닥 상장사 1,100곳 중에서 절반 이상이 번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다. 아, 네. 그럼 결국은 1 이하라는 얘기고요. 네. 이 1 이하라는 기업들이 반 이상이 이렇게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코스닥 기업들이 뭔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고금리, 금리도 곧 인하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 사태 당시 때 제로 금리에서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이 5% 이상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도 부담스럽고 결국은 또 이것이 가격으로 전가가 되면서 물가 부담,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흐름이라면은 뭐 1,200원 이하, 1,100원대 있어야 될 환율이 물론 수출 업체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내수를 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또 수입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환율의 움직임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삼고 현상 속에서 영업이익은 급감을 하고 이자 비용은 급증을 해주는 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코스닥 기업이 2021년 1분기에는 42.8%에 불과했는데 이번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51.5%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한계 기업들이 속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도 시장에는 팽배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자 보상 배율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1 미만이라고 해서 다 뭐 집으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다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금융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소위 말하는 채무 상환 능력을 척도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업의 영업 네. 이익을 금융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년 연속 1 미만인 잠재적 부실 상태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계 기업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네. 잠깐 그림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지 비율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진하게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 저것이 이 코스닥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또 코스닥과 코스피 약간 고동색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요. 바로 저 흐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놓은 기업들입니다. 저걸 보시면은 2021년 1분기에 코스닥의 이장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42.8%,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기업은 35.3%. 그런데요,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작년 1분기 그리고 또 올해 1분기를 비교해 보면 51.4%, 51.5%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합친 경우에는 오히려 44%에서 43.8%로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좀 얘기를 하면요. 네. 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100곳의 영업이익이 1조 6,44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4년 만에 처음으로 이것도 2조 원 미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결국 다시 바꿔 말하면 3년 전에 코스닥 기업의 1분기 기준 평균 26억 정도를 벌었는데 현재는 15억밖에 못 벌고 있다. 이렇게 급감을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자 보상 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만드는 이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자 비용은 1조 1,345억 원으로 3년 만에 2.2배가 증가가 됐다라는 거. 뭐 저도 뭐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도 내고 있습니다만은 네. 3년 전 이자와 지금 이자는 엄청 틀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벌지는 맞습니다. 못하고 버는 거는 제한적이고 이자 비용은 더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자 보상 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요 업종들 중에서는요. 아무래도 의료 장비 서비스 쪽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장비, 전자 장비 이런 쪽들이 이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그런 업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뭐 수출 잘 된다 그러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반도체 쪽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1 미만인 업종들이 이렇게 있다. 이 기준은 낙수 효과가 아직은 이쪽까지 오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알지만은 반도체 D램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레거시 제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재고들을 방출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쌓아놓고 있던 것들을 나가니까 삼성이든 현대 SK 하이닉스든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좋아졌지만 네. 새롭게 공장을 돌려가면서 막 빨리 뭐 투자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지금 소진되는 시점에 놓여져 있으니까 새로운 투자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이제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반도체 소부장 쪽들 빠른 전공정이나 이런 쪽들은 일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 또 HBM 수요를 보는 쪽들은 뭐 대표적인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뭐 기업이 뭐 사상 최대 매출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차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이번 2분기에 조금씩 실적 개선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조금 이자 보상 비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유무형의 자산들, 뭐 부동산 가치라든가 또 기존의 자산 가치들을 감안했을 때 뭐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으로 됐다고 바로 이 회사가 문제가 있고 네.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상인 게 아무래도 재무 안정성이 좋은 거겠죠. 네. 부채 비율도 낮으면 좋고 이자 보상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 네. 유보율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특히 코스닥 시장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 묻지마 투자를 자제하시면서 최소한도의 이런 이자 보상 배울 능력이 있는 그런 1 이상의 기업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신다면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 이자 보상 배율이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지표인데요. 코스닥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줄고 반대로 이자 비용은 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좀 하셔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뭐 200조 그리고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해도 매수했던 거 올해 상반기에 이미 다 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대부분이 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메이저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삼고 현상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업종이라든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 있는 업종 내에서도 1, 2등 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은 뭔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테마들이 아주 춘추전국 시대처럼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해가스 유전 개발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리고 영일만 지분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는 뭐 코롱 개발 이런 종목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2분기 실적 전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분기 실적 정도까지도 개선이 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뭐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또 올 1분기까지도 뭐가 좀 적자가 지속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겨우 흑자 전환이 됐다라든가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는 얘기죠. 네. 그러나 이제 뭔가 그래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도 경제 성장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경쟁력 있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거품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7월 초부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발표되는 그런 아무래도 뭐 코스피의 대기업들 위주로 발표가 되겠고 8월 15일 전까지는 또 코스닥 종목들도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개선격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업종을 선별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곧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요.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자 보상 배율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이 이자 보상 배율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서 알아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시간이 좀 그래도 조금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뭐 매직솔루션을 보시든 아니면 뭐 HTS를 보시든 다 하시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려면 이제 스냅샷을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 스냅샷을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현재가 화면창에서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다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이제 화면들이 나오고 그 옆에 보시면 기업 개요라든가 재무제표. 그러니까 요약된 내용들이 이 스냅샷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스냅샷만 보시면 여기에 이자 보상 비율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네. 다만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이라든가 영업이익률 그리고 또 ROE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PER이라든가. 네.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자 보상 비율 소위 재무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재무 제표는 아까 이제 확산되는 거고 여기 재무 비율을 또 클릭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떠한 증권사의 HTS를 쓰시더라도 이거는 똑같이 스냅샷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 재무 비율에서 안정성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장성 비율, 네.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에비타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자 보상 비율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정성 비율에서 보면 항목들이 유동 비율이라든가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순차입금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자기자본 비율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자 보상 비율을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20년도에 61% 그리고 119%, 56%. 작년에 참 정말 뭐 적자에다가 여러 가지 장사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자 보상 비율이 7.1 비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1분기에 올해 2024년도 1분기에는 이제 다시 또 이자 보상 배율이 27.2로 올랐었죠. 바로 이렇게 이자 보상 배율이 분기에 내가 얼마나 잘 벌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이 나온 김에 얘는 잘 이제 개선되고 있는 애잖아요. 네. 현재 시점에서 참 아쉽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쿠팡부터 시작해서 공습하는 과정에서 많이 흔들리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마트 같은 기업이잖아요. 네. 이마트 자주 가시나요? 네, 자주 갑니다. 이마트 갈 때마다 좀 썰렁한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 근데 주말 말고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쵸. 요즘. 네. 근데 주로 쿠팡 사용 안 하시나요? 저희 안 사람도 쿠팡으로 다 하던데. 아, 대부분 다 마켓컬리 쿠팡으로 아니면.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어리면은 몰라도. 근데 자, 이마트 같은 경우도 봅시다. 지금 뭐 다른 거 말고 이자 보상 배율만 이제 하는데 유동 비율 이렇게 쭉 있고 이자 보상 배율을 한번 보십시오. 네. 2020년부터 보면은 겨우 1을 넘겨요. 1.4, 1.5. 그리고 2022년도에는 0.4. 그런데 그럼 0.4라는 얘기는 뭐예요? 2022년도에 1 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이자 갚기도 급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질 않아요. 네, 영업이익이 뭐 안 나왔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들어와서 0.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마트가 뭐 오늘 내일 문 닫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신다면 그래도 영업이익이 없으면 이자 보상 비율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요런 것도 내가 부채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돈을 또 벌었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이마트 같은 경우 유보율이 뭐 8,000%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가 갑자기 뭐 이상할 일은 아닌 거고 그만큼 순수하게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게 좀 힘들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대기업 이렇게 봤지만 뭐 코스닥에 뭐 막 급등하고 막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기서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네, 이자 보상비율이 안 나오는 것도 무지 많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1 미만은 뭐 고사하고 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종목을 제가 뭐 해코자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냅샷에 들어가셔서 재무제표 그 옆에 있는 재무비율을 클릭하시면 이런 안정성 비율 중에 이자 보상 배율이라든가 또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마트 같이 좀 대표적인 기업들로 이자 보상 비율 찾아볼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장 이슈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과의 성공적인 만남을 준비해야 할지 내일장 체크포인트 소장님과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업종과 기업의 선별화가 필요하다고 앞서 오늘의 이슈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내일장은 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어저께 이제 환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쪽들의 대응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와 같은 흐름인데요. 어저께 제가 그러면서 오히려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저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요. 삼성전자 이거 이격을 이렇게 좁혀놓으면서 오히려 매수도 해야 될 자리 같아요.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네,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8만 100원이 저점이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장중에 8만 1,800원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크게 급등한 이후에 이격 조정들을 잘 보이면서 고점 돌파해놓고 역시 어저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의 모습에서 눌림목 과정들이 진행이 됐고 오늘 다시 또 28만 원을 저점으로 2.6%의 이런 오름세를 보여주었는데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환율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쪽들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쪽들이 중심 축을 들어서 주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로 인한 뭐 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뭐 이런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블이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충분히 더 밸류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바로 반도체, 자동차, 또 조선업종들도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방산 관련주들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장중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니까 흔들렸지만은 하나 둘씩 쭉 들어올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K 소비주 쪽들도 순환 흐름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릴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조선같이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시장을 정리하고 내일장까지 내다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부부 반도체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고요. 내일장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가 조금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주 빠르게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막판에 조금 돌려놓긴 했지만 투자 심리 자체를 계속 위축시키는 이러한 거래대금 급감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현대차를 보셨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시장을 끌고 가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어떠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어떤 모멘텀 속에서 시그널이 빨갛게 파랗게 또는 파랗게 빨갛게 이런 어떤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코스닥 시장은요.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잘 먼저 연출이 되는 듯 했다가 이게 작아지고 있는 선으로 또 빨간 시그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시그널도 파란 시그널이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매매하기가 오히려 일부는 소극적인 매도를 한다든가 또 매수는 보류하는 이런 어떤 상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체 거래대금이 7조 원 겨우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희망적인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다가 급격하게 만약에 이렇게 파란 다이가 커지는 쪽으로 간다라면은 투매 아닌 투매라든가 급락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요 상황에서 이렇게 잘 더 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840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주려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다가 하나의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빨간 시그널 나오고 빨간 다이아가 다시 시작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돼준다면 거래도 실려주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다시 또 뭐 9조 원, 10조 원대로 가는 흐름이 된다라면 금방 또 뭐랄까요? 뭐 정말 제대로 영양주사를 한 대 맞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 분기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인내하시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일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코스피 시장 쪽으로 비중을 조금씩 이동시키거나 늘려나가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와 같은
하나의 예시 종목으로 제가 오늘 어버브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올 1월 올 1월 달이었나요? 예, 올 1월 달에 어버브 반도체를 여러분들께 급등을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5월 29일 날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5월 20일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되셨으면은 바로 뭐 여러분들 일주일도 안 돼서 단기간에 15,640원 고점을 찍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의 여러분들 지금 20여일 일수록 그렇죠? 그 보름 이상을 옆으로 횡보해주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2차 목표가를 또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종목도 지난번에 추천해드렸을 때 이러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돌파하고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내려오는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사인을 드렸던 거죠. 그렇죠? 그 당시 때 이 방송에서. 그리고 20일 날 여러분들이 장중 저점을 이용해서 공략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리들을 보시면은요. 고점을 찍고 나서 급락한 이후에 여기서 이러한 큰 파동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락 조정을 보이고 여기가 지지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지지가 안 되고 이 첫 번째 급등 이후에 이 라인들이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됐다라는 거죠. 요 지지가 된 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13,000 초반 자리일 겁니다. 그러면 파동상 이 종목은 연초에 이러한 큰 파동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지지를 받는 자리가 5월 말 6월 초에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5월 30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바로 6월 초에 급등을 한번 보여줬죠. 캔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 그림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파란 다이아가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캔들은 이탈이 됐었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도요. 여기에서 저점 잡고 돌파 시도하다가 이 추세에서의 다이아는 깨지 않았지만 캔들은 여기까지도 이렇게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5월 말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는 캔들 그러면 11,000원대까지도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13,000원 살짝 깨지는 듯했던 모습을 보이다가 곧바로 거래도 실려주면서 물론 단기적인 재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중요한 이 라인을 안겠다라는 거죠. 여기 라인을 추세에서 다이아가 그러고 나니까 파동이 나왔고 단숨에 17,000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 쏟아지는 물량들을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거래량으로 어떻게 여기 때 거래량들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가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자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5,000원 넘어갔다가 14,000원대에서 횡보해주고 물량 소화 과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러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연초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를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 여기서 이렇게 크게 꼬리도 달리고 이격도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익실은 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지지 받아주고 반등을 주는 것 같았는데 파란 다이아로 바뀌는 것 같고 다시 또 하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완벽하게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잠시 반등도 주죠. 예, 이러한 자리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아픈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자리들이. 그러나 금세 바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 주는 듯 하더니 다이아가 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작아지면서 이 파란 시그널이 출현이 되니까 여기서 더 못 가고 만약에 짧게라도 접근하셨다라면은 매도를 하시는 자리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또 한 단계 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죠. 그러고 나서 2, 3일 있다가 크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릴 자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바로 이 시그널대로 파란 다이아가 약해지고 점점 시그널들 돌아서 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빨간 다이아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고 오늘도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하락했다가 되돌리는 양봉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됐든 이번 주에도 이러한 라인들이 중심이 되면서 만약에 여기서 이 저점들, 여기 저점들, 오늘 저점까지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거래만 실려준다라면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소극적인 매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이아가 빨갛게 확실하게 잘 유지가 되고 볼륨이 커지는 점점 커지는 모습 속에서 시그널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흐름이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면서 이 고점을 돌파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17,500원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거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목표가 3차 목표가를 또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여러분들께 바닥권에서 돌아서 주고 있는 현대임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 돌아가면서 계속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얘네들은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소위 쌍고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연출해주고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의 흐름으로 진행돼 있고 이격도 잘 좁혀놓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또 삼성과 관련한 그러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제 보상 비율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에 꾸준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고 매일 아침 진행되는 서동구의 매직타임 내일 아침 8시 10분부터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잠시 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4시 40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에서 어떤 시간의 특징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등락률 순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3위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우리바이오입니다. 오늘장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3시 들어서 이제 장 막판에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3%가량 고가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미국 대마초 관련된 이슈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에 관한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우리바이오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4%가량의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2위 종목도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그리드 위즈입니다. 이 그리드 위즈는 ESS, 전력 살비 관련된 종목이죠. 이 전력 부족에 관해서 실질적인 수혜주로 꼽힌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그리드 위즈가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본장에서는 2%,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4%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ESS 시장이 최근 고속 성장 중이니까요.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위 종목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에는 SK 오션플랜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SK 오션플랜트는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고 있죠. 오늘 본장에서는 0.07%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횡보를 했던 이 SK 오션플랜트가 시설 투자 관련된 소식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는 8%, 현재 9%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1조 원 넘는 규모의 신야드 건설 신규 투자 소식이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의 특징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한 가지 종목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요. 이후에는 내일장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세 종목을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 함께 볼까요? 네, 이 중에서 SK 오션 플랜트 한번 볼까요? 네. 사실은 삼강 MNT라고 과거의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네. 상당히 이 기술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좋은 주가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 SK로 피인수 합병된 이후에 주가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힘들겠다. 물론 업황 자체도 그런 게 네, 있었겠지만은 대표적인 그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힘들어한 그런 종목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나마 이제 추세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간에 걸쳐서 말이죠. 2022년도부터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전형적인 이런 헤드앤 숄더형의 패턴이 연출이 되면서 계단식 하락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어요. 뭔가 좀 버티는 듯하다가 쌍봉 찍고 또 하락하고 급락하죠. 또 이렇게 그리고 대반등 주지만은 결국은 이 자리가 강한 저항선의 역할을 또 해주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2만 원을 빨리 갖다 놔도 장기간에 걸쳐 하락했던 하단부의 상단이 되는 자리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최근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나마라도 여기에서 이제 저점은 좀 잡아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직전의 요 고점 여기가 이제 무조건 지지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우리가 감안해서 보면 바로 요 자리가 되겠죠. 13,5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13,500원이 어떠한 식으로든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그 자리가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13,0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다. 이번 구간에서 다행스럽게도요. 거래가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 또 윗골이 달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연출이 됐는데 지금 이 흐름들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이렇게 크게 윗골이 달리는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000원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기간에 걸친 지지를 보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된 자리가 18,000원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대규모 투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꿈틀댔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리 알고 들어온 자금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도 갭 상승이 또 나오면서 뭐 17,000원 넘어가고 이러한 흐름이 단숨에 나온다고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1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14,000원에서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구간에서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18,000원은 무조건 저는 돌파하러 간다고 봅니다. 그것이 1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조금 더 고생하시면서 여차하면 투코스에서도 확인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도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로 시간의 특징주 가격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내일장을 열어볼 공략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앞서서 힌트가 유리기판 특허 보유였습니다. 전에도 그런데 유리기판 중에서 JNTC가 2만 원 아래에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금 3만 원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제2의 JNTC를 한번 꿈꿔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업명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비슷한 기업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FNS텍 083500입니다. 네. 083500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래 평판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엣징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3D AP 양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FNS텍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본딩이 얘네들이 이제 또 FNS테크가 주력으로서 삼성과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자사주 매입의 공시 의무화라든가 또는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직 본격적으로 뭐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정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안정을 위해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해놓고, 외국은 뭐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은 당연히 소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주가 안정을 해놓고 조금 주가가 올라가고 뭐 괜찮아지면은 팔아먹는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95.7억 규모의 자사주를 교환 사채를 통해서 이것은 뭐 장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넘겼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상승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7,260원까지 갔던 이러한 모습에서 이게 음봉이었으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서 꾸역꾸역 여기가 저항으로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쪽에서의 매물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탈가 1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직전 고점대 놓여져 있는 18,000원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FNS텍 목표가는 18,000원, 손절 라인은 1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소장님과 함께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셔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문자 샵 3772로 서동구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15분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개장 전 여러 가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오늘은 소장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